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메일, SNS, 메신저 등등 기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편지 봉투나 엽서에 우표를 사서 직접 붙일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우표는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한국은행권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표성물이기도 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또 평가받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우표를 가리켜서 이 경제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을 바꾼 아주 중요한 발명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우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인수 후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트위터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위터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글자 수를 늘리는 것 등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트위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우표 붙여서 편지 주고받던 시절 다들 기억은 있으시죠?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지금은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우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표는 이게 그러니까 우편을 배달해 주려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항상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집배원이 그 돈 가지고 오세요 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공짜로 배달해 줄 수도 없고 네. 일종의 그 선불 영수증을 이제 붙이는 그런 느낌이었을 그렇죠. 텐데. 일단 발신자, 그러니까 소위 그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 측에서 내가 성금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배송 요금을 지불했다라는 증표였죠.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욕을 많이 먹은 아이디어. 비난을 받았다고요? 예. 언젠데요, 그게? 우표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1840년인데요. 1840년 5월 6일에 영국 우편국이 발행한 검정색 바탕에 빅토리아 여왕의 옆모습을 그린 1페니 우표. 네. 페니 블랙 우표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페니 블랙 우표가 세계 최초의 우표입니다. 이 페니 블랙 우표와 우표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욕을 많이 먹은 네. 당시 영국 사회에서 말 그대로 뜨거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론을 거친 끝에 탄생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왜 뭐 논쟁할 게 뭐 있어요? 논쟁을 하고 욕을 했던 측은 주로 이제 우편국 관리들 그리고 최신부 비롯한 영국 정부의 관료들 예. 그리고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표라고 우표 쓰지 말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 그래요? 정말 우편 시스템에 1도 모르는 정말 위험한 발상,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비난이 나왔죠. 재밌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는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우표라는 아이디어는 돈과 관련된 문제, 즉 국가의 수입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지출해야 되는 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예.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1페니 우표라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건 영국의 전직 교사 출신의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이 1836년에 우체국 개혁의 중요성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 안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 글이 전직 교사 출신인 롤랜드 힐이 당시에 영국 우편 시스템과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라 나는 불만이 많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 개선 방안을 정리한 글이거든요. 당시에도 이 우편 서비스는 국가가 운영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수신자 부담이었어요. 뭐가요? 아, 편지가? 예, 편지랑 소포가 다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됐어요. 그렇지. 편지 전달해 주면서 저 2,500원 주세요 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예, 집에 사람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또 편지도 안 오고. 네,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이제 불만이 또 많았던 게 그때 요금이 상당히 비쌌어요. 비싸다 보니까 롤랜드 힐이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불만 사항과 개선 방안을 최신부 장관과 우편국장에게 적어서 일종의 정책 제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는 우표라는 걸 만듭시다. 네. 그걸 사서 붙이도록 합시다. 싼 가격에 우표란 걸 만들어서 지금 수신자 부담인 이 우편 시스템을 발신자 부담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롤랜드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조사도 많이 했고 자신이 또 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군. 네. 그러니까 우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 제안을 딱 보내면 최신부 장관과 우편국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네. 자기를 칭찬해 줄 거다. 그리고 즉각 이 아이디어를 채택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예. 돌아온 대답은
완전히 틀렸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당시 우편국장이었던 메이벌리 대령은 로렌트 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라고 붕괴까지 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예. 붕괴했다고 하고요. 최신부 장관이었던 리치필드 백작은 엉뚱하고 별난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을 보태면서 로렌트 힐의 생각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로렌트 힐의 생각을 무시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렌트 힐의 우표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게 되면 당시 영국의 우편 시스템 전부를 싹 뜯어 고쳐야 됐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여기저기 우표 파는 가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관료화된 조직에서는 외부에 있는 인사가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 거.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니까 개혁을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네. 얘 뭐 하던 사람이야라고 알아봤더니 전직 교사예요 또. 얘가 우편 시스템에 대해서 뭘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무시를 하죠. 지금도 뭐 비슷한 영역에 비슷한 뭐 현상이죠. 예. 근데 롤랜드 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당시에 그 우편 시스템, 영국의 우편 시스템이 수신자 부담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 요금 산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왜 이런 요금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일단 편지는 왔다는데. 예, 근데 편지 한 통 받는 가격이 돈은 내라는데. 예, 평균 2실링 3펜스. 2실링 3펜스가 그때 당시로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래요. 와, 편지 한 통 받는데. 하루 일당을 와. 편지 한 통 받는데 내가 이해도 안 되는 요금 체계를 설명하면서 내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비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설명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가 이제 그 우편 배달부가 네. 그럼 받지 마세요. 라고 해버리고. 아니면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안 주고 가도 그 남는 게 아닐 텐데. 또 그분은. 받는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랬겠죠. 나 안 예. 받을래요. 음. 나 또 편지 필요 없어요. 나 이 소품 필요 없어요. 그 돈 없어요. 네. 안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1830년대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려면 편지밖에 편지밖에 없어요. 없는데. 장거리 소통 수단이 편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요금 체계, 요금 산정 방식은 영국 우편국과 영국 정부의 정말 든든한 수입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 편지를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가 1펜이라는 정말 싼 가격에 우표를 사가지고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하자는 롤랜드 힐의 아이디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좋겠죠. 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벌던 수입의 엄청난 감소, 그리고 우편국을 적자로 만들어서 전국에는 우편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에겐 정말 좋은 정책 제안서를 예. 보내면 정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롤랜드 힐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롤랜드 힐 입장에서 봐도 보면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했어야지. 갑자기 1페니로 낮추자고 하니까 아니 보내는 사람이 요금을 내든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든 그거 바꾸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요금을 갑자기 낮추자고 하냐.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편지를 이용해서 소포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갈 거 예. 우체부가 가방이 더 가득 차는 차이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롤랜드 힐의 입장에서는 우편 제도라는 건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응당해줘야 되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면 양도 늘어날 요금을 거고. 낮춰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개인과 더 많은 기업들이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혹시 거예요. 적자가 나도 그건 정부가 받아들여라. 정부가 그 보편적 서비스,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서 생긴 적자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싫어했을 생각한 거죠. 만하네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데 네. 이 정부에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게 1836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처음에 우표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등장한 게 40년. 1840년. 그럼 그렇게 정부가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게 3년 후에는 이게 채택됐다는 뜻입니까? 네. 오, 무슨 롤랜드 일이 힐이 우편국장이 돼요. 그래요? 영국의 우편국장이 됩니다. 편지 썼던 그분이? 네. 제안서를 썼던 이 이야.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제안서를 자기가 최신부 장관과 그리고 우편국장에게 보냈을 때 네. 정말 냉담한, 무시하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롤랜드 힐 입장에서는
영국 정부로부터 제가 대놓고 무시를 당한 거예요. 나 굉장히 예. 열심히 연구하고 리서치해가지고 그 제안서의 사례를 정말 잘 분석했거든요. 이 사람이. 아 다른 나라 사례? 아니 영국 내에서 우편물을 통해서 벌어지는 갈등, 힘든 그다음에 일. 예. 힘든 일, 국민들이 이 우편물을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우편 제도를 더 많이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대놓고 무시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겠죠. 자존심이 상해서 로랜드 힐이 그래? 그러면 내가 대중에게, 국민에게 이 내 제안을 검증받아 보겠다라고 아하. 생각하면서 1837년, 그러니까 제안서를 냈다가 무시당한 지 1년 만에 네. 자신의 제안서를 내용으로 책으로 냅니다. 아, 그리고 책으로 발간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또 그런 예. 그리고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롤랜드 힐의 우표 제도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네.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롤랜드 힐의 이 1페니 우표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 뭐 이런 데다 올린 셈이네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 신문고에 올린 글을 책으로 낸 거죠. 근데 당시에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하지만 팜플렛, 선언문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했다. 네. 이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야, 이 의견 참 좋은데 이거 실현 가능성 있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했다가는 우리 정부의 우편 시스템이 망할 거야. 예.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 토론이 막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롤랜드 힐 스스로가 정부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이 롤랜드 힐이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전직 교사 출신인데 수요 곡선 이론이나 생산력 증대 이론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1837년에 수요 곡선 이론은 1888년에 처음 나와요. 예. 38년에 처음 나와요. 38년 1년 뒤에 나오는데 1페니 우표를 도입을 하면 이 엄청난 수익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예. 기업과 개인의 상업적 우편물과 정부의 행정 우편물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의 상업적 우편물과 정부의 행정 우편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산력이 크게 진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 라는 주장을 내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요 곡선 이론, 생산력 증대 이론이에요. 그러네요. 이걸 내놓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페니가 마음에 든 거예요. 일단 우편요금 1페니.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좋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3년 동안 이 여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영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롤랜드 힐의 1페니 우표 아이디어를 영국 정부에 채택하라고 압박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압박이 높아져요. 생겼구나. 예. 결국 영국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굴복합니다. 이 국민 여론에. 네. 그러면서 야, 롤랜드 힐 너 우편국장 해라. 그럼 네가 앉아서 해봐. 네가 직접 해봐라고 해요. 그리고 1페니 우표 발행 그리고 우편 시스템 개혁 작업을 총 지휘하도록 권한을 주고, 야. 덕분에 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3년 만에 현실로 만들면서 우표라는 취업했네요. 예. 예. 뭐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1페니 우표 만들 때 네. 고민도 많았다 그래요. 이걸 어떤 디자인을 할까, 어떤 크기로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삼각형으로 할지 원형으로 할지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는 그 롤랜드 힐은 1페니 우표가 붙어 있는 봉투를 팔자. 그러면 좀 더 수입도 증가되고. 봉투값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생각도 했다 그래요. 이분은 전직 교사를 하시면 안 될 뿐이었네요. 이야. 자기는 우편 봉투의 이 우표를 지금부터 좀 인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탬프를 찍어서. 그러네요. 네. 그럼 봉투까지도 독점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우표를 그냥 붙일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표의 디자인에 대해서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했답니다. 2,5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영국 시민들로부터 쏟아졌는데, 이분 정무적 감각도 있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이 정치에 그렇죠. 갖게 될 거고 추동력을 얻을 수 네.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 그 3년 동안에 야. 정치, 경제, 사회적 토론을 이끈 그 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정말. 야. 네. 네. 그랬는데 2,500개가 넘는 공모전 아이디어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이건 안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옆모습을 그린 메달을 보고 이 여왕의 얼굴을
해보자. 네모난 곳에 넣어보자라고 해서 최초의 우표에 빅토리아 여왕의 옆모습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1페니짜리를 했어요 그때. 1페니. 근데 그럼 1페니였어요. 그러면 예상대로 이렇게 요금을 낮췄더니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서 결국은 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죠. 아 그래요? 실제로 영국 우편물의 수요가 1페니 블랙페니 그러니까 1페니 우표가 처음 등장했던 이 1840년에 전년 대비 1년 전 대비 우편물 수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페니 우표가 등장하고 예. 우편물을 보내고 받는 비용이 1페니로 줄어드니까 수요가 편지와 소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전년 대비 늘어서?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10년이 지나 1850년에 또다시 2배로 증가합니다. 매년 폭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받는 분이 돈을 내게 하면 보내는 분 입장에서는 웬만큼 중요한 거 아니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돈 내니까 그때 당시에 요금이 비쌌다 그랬잖아요. 요금이 비싸서 하루 노동자 일당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를 받게 하면 정말 못할 짓이죠. 그럼요. 엉뚱한 거 보내면 사이 아주 갈라지죠. 연애 편지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편지 봉투를 얇은 걸로 만들어서 그 안에 뭐 그 동그라미를 보내면 그냥 잘 있는 거고 뭐 X 이렇게 보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우체부가 들고 오면 햇빛에 비춰보고 됐습니다 갖고 가세요. 뭐 이런 일 자주 벌어졌을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그람수로 했기 때문에 봉투 그람이. 아니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케이스라였다면 그거 보고 거부하라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보내서는 별일 없는 거고 그냥 내 아들 이렇게 보냈으면 이거는 열어봐야 되는 거고.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네요. 비싸니까 한 달 하루 일당을 또 어떻게 편지 받는데. 근데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장거리 통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재밌는 건 우편물 수요가 2배 뭐 그리고 10년 뒤에 또다시 2배 이렇게 계속 폭증하니까 예. 이거는 소위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돈을 영국 정부가 싹 다 긁어모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재정 수입이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세금은 일부 부유층에서 거두는 이 부유세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세 같은 게 금액적으로는 더 크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내는 돈은 적지만 부가세가 사실 금액적으로는 더 크잖아요. 근데 우편물 가격이 비쌀 때 우편물은 돈 많은 부유층, 중산층 정도가 사용하는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로 인해서 버는 세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은 부유세였는데 부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수도 늘었고 국민도 좋아졌고. 수입이 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편은 영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힐이 말했던 보편적 서비스를 정부가 또 제공하니까 아주 정부로서는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죠. 사람들이 편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게 뭔가 생산력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잡담만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연애 편지만 쓰고 일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못하니까 남들도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국가 생산력이 편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대한 게 맞아요.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 이제 데런 에스머글루 그리고 뭐 제임스 로빈슨 같은 사람이 쓴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의 책에서 보면 19세기 미국 전역에 설치된 우체국 숫자 그리고 특허 신청 숫자를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해 본 결과 우표와 우체국이 등장한 이후에 특허 신청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허 신청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생산력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편물 가격이 싸지면서 연구자들 발명자들 간의 서신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한 도움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표의 등장이 세상을 바꾼 걸 가장 좋은 예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우표가 처음 등장하고 3년 만에 1843년인 스위스 브라질이 우표제도 도입하고 1860년에 90개국 이상이 이 우표제도를 도입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없거든요. 현재 전 세계 약 250국에서 매년 12,000여 종의 우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고 엉뚱한 발상,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했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표입니다. 그러네요.
영국에게 일단 고맙다고 해야 되는. 네. 롤랜드 힐의 아이디어에 감사드리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의 소유품이 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달라지고 있는 트위터의 새로운 변화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까지 트위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여기 뭐 직원들이 반발하고 뭐 반발하면 나가 뭐 이래서 네. 뭐 나가기도 하고 정신없던데요. 네, 난리법석이죠. 이제 오히려 이제 어느 수준이 됐냐면 사용자들이 이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트위터 없으면 어떤 걸로 대체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공지사항이나 뭔가 급한 내용이 있으면 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트위터가 되게 짧은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보면은 뭔가 교통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공공 계정들에서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위터가 망한다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전해야 될 긴급 메시지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뭐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그럴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부자긴 하지만 과거보다 이제 부의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세계 최고의 갑부자리까지 내놓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밝힌 올해 4월 당시보다 네.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건 뭐 물론 뭐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 상황도 있지만 주가가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관리를 잘해야지 네. 트위터에 너무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트위터를 지금 있는 인수 과정에서 지금 고금리 대출을 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 그걸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을 아예 또 이제 대출로 더욱더 이제 말씀하신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더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예. 이런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수한 이 그 트위터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위터 법인이 빌렸던 돈을 어차피 이 회사가 내 100% 내 회사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좀 금리 낮은 걸로 바꾼다. 네네. 그리고 또 추가 대출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제 주식 가지세요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테슬라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테슬라 자체까지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의심입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지만 테슬라 주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든가 혹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도 약간 회의적이 되면 네. 그렇다고 본인이 그 주식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일론 머스크가 자꾸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는 그 주식을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었다 이분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관점이네요. 테슬라가 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테슬라도 좋은 회사인데 내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그래서 트위터 주식을 사는데 이 테슬라 주식을 팝니다라고 하면 네. 이제 포트폴리오가 두 개로 잘 나눠진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안 망하면 부자로 유지될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싸구려 음모론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저도 반농담적으로 생각하는 거.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관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해서 본인의 어떤 매체력에 대한 걸 좀 늘렸다는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본인의 어떠한 스피커 혹은 자신들의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진지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트위터에서 계속 발언하는 걸 보면 약간 본인의 놀이터가 필요했었나라고 할 정도로 좀 상당히 공격적이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하죠. 그래요. 최근에 무슨 일이 트위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좀 타임라인 정리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이야? 라는 얘기 수준인데요. 일단은 10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본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갑자기 화장실 세면대를 들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Let
that sink i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이게 영어로 치면 이게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가 이제 싱크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는 나를 너네 편으로 받아줘라고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들어갑니다. 나 이사가라는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내가 너네 팀으로 들어가게 나를 받아줘 약간 그런 의용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자신의 어떤 세면대를 들고 가는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계정의 그 아이디 이제 계정의 소개 프로필을 바꾸는데 치프 트위트라고 바꿉니다. 근데 치프 트위트인데 트윗이 TWEET가 트위터 할 때 트윗인데 그게 아니라 TWIT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이 달라요. 근데 그게 약간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칩 트윗인데 이게 내가 트위터의 수장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멍청이 보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비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희화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산 거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왜 산 거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중의적 표현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더니 이제 역시 이제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 사진 모두 다 전원 해고하고 단독 이 사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식 상장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렛더 싱크 이제 들여보내줘 했는데 타노스처럼 갑자기 절반을 직원들을 해고하죠. 그것도 약간 뭔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랜덤한 것처럼 절반을 해고했다가 또 몇 명은 핵심 인력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는 메일 한 통에 막 임직원을 기습 해고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존재했고요. 그러더니 이제 남은 직원들한테 달력에서 휴무일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집에 가든지 회사에서 잠자든지 뭐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실제로 트윗에 개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바닥에서 자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회사의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부서들을 많이 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유해 발언이나 위헌 발언 혹은 뭔가 성적인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해고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서비스 쪽은 좀 해고하고 개발자 중심으로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계속 고민이 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트위터라고 하는 매체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인수하고 나서 새는 해방됐다라고 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 트위터 모양이 심벌이죠. 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새가 해방됐다는 게 이제 자신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풀겠다.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에 있는 흐름에서 많은 매체들에서 조금 비판하는 건 뭐 혐오 게시물이나 괴롭힘, 뭐 신상털기, 폭력 이런 선동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원래 폐쇄됐었는데 이거를 복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내가 만든 별도의 소셜 미디어 있으니까 풀어줘서 고마운데 트위터에서는 활동 안 할 거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광고주들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주들 역시도 이러한 이제 예를 들면 가짜 뉴스 뒤에 본인들의 광고가 붙는 거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들이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트위터의 평균 광고주 수가 5월에 한 3,900여사 정도 됐는데 예. 이게 지금 한 2,300개 정도 8월에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9월에도 2,900개니까 이제 과거보다 한 1,000개 정도 많이 빠진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이제 셀럽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또 많은 셀럽들이 본인들의 소통 창구로 썼는데 이 셀럽들 역시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난 9일에 영국의 팝스타인 엘튼 존이 팔로워가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본인이 글을 쓰면서 트위터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을 분열시키는데 거짓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보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엘튼 존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탈퇴하는 분들도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광고가 빠진다, 아니면은 이런 엘튼 존이 탈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분들에게 응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엘튼 존이 탈퇴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 특별히 이제 트위터로 돌아오길 바란다. 뭐 아니면 또 물어보는 게 혹시 뭐 우려되는 거짓 정보가 있으세요?라고 마치 이제 왜 나가세요? 네, 뭐 뭐 고객 서비스 하듯이 이걸 이제 CEO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애플이 실제로 이
그 트위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광고를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플이 지금 트위터의 가장 중요한 광고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지난 28일에 이런 트윗을 올려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삭제하려고 한다. 뭐 애플은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싫어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플이 본인을 검열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뭐 고객에게 미치는 모든 검열 행위 공개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거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플과의 전쟁을 선언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니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에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어떤 사진이 올라오냐면 그 이번에 애플이 새로 이제 신사옥을 지었잖아요. 근데 신사옥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이제 본인이 그림자 셀카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자 셀카에 그림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이제 팀 쿡 CEO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다가 그 비난에 대해서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도 애플의 그 정책에 좀 반대한다 동조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팀 쿡이 오늘 저 애플 구경시켜줬어요. 라는 이제 사진을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조금 더 지나서 다시 광고주들이 컴백하는 걸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광고주의 컴플레인들조차도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참 특이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광고 빼면 협박하고 네. 광고 다시 넣으면 또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니까요.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 차이가 있을 거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언론의 매체력을 활용할 때 대표가 직접 나서진 않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흥미로운 게 대표가 직접 나서서 뭔가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트위터나 아니면 테슬라는 광고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는 대변인이죠. 이분 스스로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네. 이런 모습이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 트위터 블루라고 하는 거를 네.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를 놓고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이게 뭐예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 트위터 블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긴 있었어요. 한 4개국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트위터 블루라는 게 있었는데 아주 좀 시범적으로 했었던 사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트윗 취소 기능, 뭐 북마크 폴더 편집, 맞춤 탐색 같은 기능을 제공해줬고 그땐 요금이 4.99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가장 지금 힘을 주고 만들었고 지금 예정인 게 이 트위터 블루의 개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금액을 월 8달러로 인상한다고 하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계정의 어떠한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파란색 체크 마크가 이제 실제 트위터 계정에 붙은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트위터에 가짜 계정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업이나 셀럽들이 본인이 진짜다라는 걸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트위터에서 이 계정이 진짜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인증을 해주면 옆에 이제 체크가 붙거든요. 그 요금을 한 달에 8달러로. 네, 근데 원래는 그게 그 기능은 돈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취소나 이런 약간의 테스트 기능이었는데 네. 이제 트위터에서 인증을 받은 진짜 계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8달러를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수료까지 붙어서 11달러로 이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 달에 10,000원 돈을 내가 진짜 그 트위터의 진짜 사용자야라고 하는 데에 이제 붙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유료로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트위터의 가장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광고예요, 광고. 네. 근데 광고 매출이 계속 좀 줄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트위터는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뭐 예를 들면 보수든 아니면은 진보든 아니면은 뭔가 음모론을 얘기하든 뭘 하든 다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광고주들은 싫어하죠. 예. 그런데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럼 낼 수 있는 수익은 우리가 트위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월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상황이면 과연 누가 이 월 사용료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뭔가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들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많은 그 약간
음모론적인 소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웹사이트에 있는데 애플에서는 정책적으로 앱스토어에서 그런 음모론이 많은 어떤 플랫폼들을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트위터가 뭔가 자유로운 발언대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 소위 음모론이나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얘기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 내고 본인의 계정 인증받은 다음에 거기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트위터의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하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군요. 이런 말 저런 말. 네, 그렇죠. 트위터는 원래 최대 글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네.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그 불편함이 오히려 장점이다 그렇죠. 라고 어필했던 서비스인데 네. 이것도 글자 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트위터가 맨 처음에 140자였어요. 근데 그게 한번 280자까지 늘었습니다. 280자까지 2017년에 늘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000자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4,000자가 말이 좋아 4,000자지 원고지 한 20장 정도니까 그냥 뭐 글 양에 일반적으로는 제한을 안 두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이 트위터를 쓰는 이유가 뭔가 빠른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트위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글자 안에다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상당히 간결하고 요약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약간 스레드 형태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는데 하나의 글에 그렇게 4,000자가 들어가는 형태면 이제 페이스북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하면은 이제 솔직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갖고 있는 엣지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글자 수 제한도 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거니까. 네, 그렇죠.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네. 넌 뭐냐? 그렇죠. 본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네가 트위터 사. 라는 그렇죠. 게 일론 머스크의 숨어 있는 생각이겠죠. 트위터의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특히나 저 같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고민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SNS 데이터 분석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매출 중에 하나는 트위터거든요. 근데 트위터 데이터를 돈 주고 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데이터 판매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데이터 구조가 달라지면 기존하고 분석하는 거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실무적인 고민들이 솔직히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